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의 시작부터 조짐이 불길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1년을 불통, 불신, 불안의 산불 1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만 상대하는 한국과 두 국민이라는 봉건적인 편가르기 국정 운영으로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점수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국민 대통합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 지난 1년 국정 운영의 성적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보다도 더 지독한 불통으로 집권 2년차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부터가 불통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하나도 없이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그야말로 불통 담화였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없었고 줄줄이 파기해버린 대선 공약에 대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후퇴를 거듭하다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규제를 대폭 풀어서 경제민주화와 정반대의 시장 만능주의 정책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단한 민생에 대한 현실 인식 자체가 부재한 담화로 인해서 국민의 절망감만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2월 국회 다 돼가는데 되는 일이 없는 국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아나무인식 정치 행태는 도대체가 그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집권 세력의 행태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든지 아니면 말고 싶입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최악의 정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이제는 70% 어르신들께라도 20만 원씩 모두 드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사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과 지난 1월 1일 각서까지 썼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이제 와서는 관련법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선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이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앞세웠던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여당이 앞장서서 파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의원님이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선양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당국은 이미 약속한 문조대장 열람조차 거부하고 해당 영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굴면서 국민과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심하게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야당을 깔보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직까지는 국민이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해서 그 기대에 기대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거라면 그 오만과 독선이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지난 1년과 다르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병원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직 이 총장이 좀 시간 때문에 많이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총장에 오시지 못하는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남윤인 의원님과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금 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 중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서 온몸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계시는 두 분 의원님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 보기에 침묵이 약인 것 같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착각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끝까지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이 약이라고 믿고 있지만 침묵이 지금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월 국회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현재로서는 갑갑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약속 파기가 국회를 또 한 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각정치가 나라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종각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감이 있느냐 여부가, 즉 종각 행태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 여부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종각 정권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면서 의열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다. 일이 일비를 넘어서 긴 호흡으로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그 국회 상황과 또한 그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잘 경청하시고 의원님들의 지혜와 의견을 잘 모아나가는 좋은 생산적인 의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수석 부대표님 설명 있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9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4시에 일단 개회하는 걸 시간 뒤로 밀어놨습니다. 상임위에서 처리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인데 아직 법사위 다른 쟁점들이 지금 여당의 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까지 한 15건의 처리 예상 안건이 있는데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대통령 임명하는 그 3인은 그 청문회를 거쳐갖고 보고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가 추천한 두 분이 계신데 이것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갖고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내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외 방송통신위원,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허건재 후보자, 그다음에 저희 당이 추천한 김재원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추천한 오늘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결의안이 한 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에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오늘 한 건 올라와 있고요. 4건의 감사 요구안이 지금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제6차 전력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 시스템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 시스템 개발 노력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고요. 한국동수발전의 해외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 음식물류, 폐기물 가스 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 요구안 4건의 감사 요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6건 채택되어 있고 현재 5개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거는 좀 아직 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동북아 역사회국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건의 특임 연장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이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 당에서는 신계남 의원님이 국회 문양, 한글화 촉구에 관련해서 말씀이 예정이고 심재근 의원님께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진상조사단의 서양 총영사관 방문 결과를 갖다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재근 의원입니다. 저하고 우리 정청래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의원 이렇게 셋이 그 심양 총영사관에 서울시 간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외교부에서는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일체의 문서수발대장을 당연히 열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갔더니 새롭게 다시 지침이 왔다고 하면서 일체의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총영사관 내의 여러 그 담당 직원들도 답변에 있어서 거의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가지 점에 있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건의 문서가 중국 문서가 위조됐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2문건 그러니까 소위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그리고 유우성 씨의 출입에 관한 그런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 이 2건의 문서는 그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양 총영사관을 거친 즉 외교 경로를 거친 것이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검찰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삼합변방 검사 참모로부터 나온 문서에는 어쨌든 그 심양 총영사관에 영사 인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은 덮어두고 출입경 기록에 관한 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심양 총영사관으로 하여금 그걸 확인해 주도록 부탁했고 심양 총영사관에서 화룡시 공항국에 확인을 해서 그 답변서를 보낸 겁니다. 물론 그 답변서도 위조된 것으로 좀 어처구니없게도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심양 총영사관에서는 바로 도대체가 그 출입경 기록을 받고 그 사실 여부를 문의했던 건 기억에 있으나 이 삼합변방검사청에서 보낸 그 문건은 전혀 자신들은 모르는 문건이었길래 서둘러 자신들의 문서 대장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문서 대장에 그 문서가 총영사관 인증을 거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니까 그 문서에 담당 영사의 그 인증 서명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담당 영사 서명이 있었다는 것을
조백산 총영사가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그 문건에는 누가 그 문건을 신청했는지 다 기록이 돼 있고 또 그 신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인정해 준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신청인이 누구냐 이것만 밝히면 모든 게 바로 풀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신청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재외공간 공증법에 의해서 그건 밝힐 수 없다. 그 법을 보니까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청인이 누구인지는 동의를 못 받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담당 영사 서명이 있다는 그 영사한테 영사님이 서명한 건 맞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영사가 대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총영사가 자신이 서명한 걸 자기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서명했습니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증법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순간의 느낌은 어쩌면 그 영사의 서명마저도 위조됐을지 모르겠다라는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사건의 경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 그 출입경 기록 사실 발급 확인서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고 더 그보다도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삼합변방 검사청에서 발급을 했고 인증을 받았다는 그 문건이 신청자가 있고 그 신청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서에 자신이 서명했느냐?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그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1차적으로 그 삼합변방검사청에서 발행했다는 그 문서를 누가 신청했고 또 부차적으로는 정말 그 담당 영사가 서명했는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녀오면서 받은 느낌은 이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이 문제의 진상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그야말로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 또는 법에 따른 특검에 의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대선 때, 재작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실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A값의 10%, 20만 원 정도를 준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발표되고 작년 11월에 국회로 넘어나는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준다. 다시 말하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1년씩 가면서 만 원씩 삭감해서 20년 넘으면 10만 원 준다. 이런 안입니다. 이 안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아쉽지만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당론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의 협상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위 70%,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 포기는 절대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대신에 하위 70%를 75%로 상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한 565만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20, 30만 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 4천 내지 5천억 원 정도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현재 농민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점차 확대하기로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해왔던 건데,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좀 축소에 좀 노력할 수 있겠다. 이건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선택해라, 이런 것입니다. 75%까지 올리는 걸 선택하든지, 사각지대 축소에 한 4천억, 5천억 이걸 선택하든지 해라, 이런 것입니다.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현재 기초연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A값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A값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것은 독립된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한 번씩 A값 상승률을 감안해서 기초연금 상승액을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의 수급 기준은 65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은 87만 원입니다.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장애인이 생활비도 더 드는데 이걸 이렇게 차별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의 수급 기준을 노인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과 맞추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값 상승률 반영 장애인 연금 제도의 일부 개선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죽어도 포기 못하니까 수급 대상을 75%로 늘리는 것을 선택하든지,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예산 4천억, 5천억 그것을 배정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선택해라.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을 여차례 논의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지금 국민연금이 성숙돼서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받고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50대, 40대, 30대, 20대 이 후세들에게 명백한 차별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정상적인 경제 사회생활을 한 사람은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넘고 나중에 30년이 넘으니까 정상적인 경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결국 10만 원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78위 70%를 정하면 63% 정도가 20만 원을 받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줄어서 나중에 가면은 20만 원 받는 사람이 30%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계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민주당이 고집을 부려서 7월부터 2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못 받습니다. 민주당이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불효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한자만 고치면 내일부터 당장 하위 70%에게 20만 원 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를 모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A값의 5%로 되어 있는 것을 2014년 7월부터 A값의 10%를 준다고만 고치면 5%를 10%만 고치면 아무 준비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것도 없습니다. 현재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주면 됩니다. 법만 우리가 합의에 통과시키면 당장 20만 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정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 사람들 주장을 다 받아들여도 우리 안대로 했을 때 3천억 원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5조 2천억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 늘리지 않고 5조 2천억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70%를 준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받아가는 어르신들은 64~65%입니다. 행방불명돼서 못 받는 분, 신청을 잘 못해서 못 받는 분 해서 따라서 지금 5조 2천억 원은 70% 노인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액으로도 하반기에 하위 70%한테 20만 원 일괄 지급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